김진의 돌직구쇼에 잘 오셨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북한과 지령을 주고받았다라는 간첩 혐의가 적용된 충북 지역의 활동가들의 의혹이 오늘 구체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간신문에는 이들의 구속영장 내용까지 입수가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구속영장이 기재된 이들의 혐의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자,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군이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미훈련 축소를 정식 하달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컴퓨터 훈련으로 축소하는 건데 북한 김여정이 중단하라는 압박에 결국 무늬만 훈련될 판이다라고 동아일보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상 훈련에서는 실전처럼 병력을 늘려야 되는데 뭐 그래야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핵심 부대조차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국마저 한미훈련은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군이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안 그래도 축소한 한미훈련을 무늬만 훈련으로 실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꽤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이 총선, 조국, 주요 고비고비마다 반보수 투쟁하라라고 구체적인 지령을 했다라는 게 오늘 많은 언론들이 취재해서 확보한 영장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했다라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소위 충북 동주의 간첩 혐의 영장 내용입니다. 국내 정치 현안마다 지시를 하달했다라고 하고 박근혜 석방 때, 조국 국면 때, 총선 때 미래통합당을 지리멸렬시켜라라는 구체적인 지령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다뤄볼 텐데 북한이 왜 조국 국면에서 보수를 적대시했을까요? 왜 조국 편을 들었던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정말로 메가톤급 논란이 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4단계를 비웃듯 노마스크 심야 파티 사진 보시죠. 잠시 후에 저희가 더욱더 구체적인 영상 볼 텐데 서울시 방역 위반 업소 단속을 했는데 이 선상 카페에서 마치 클럽처럼 마스크도 안 쓰고 젊은 남녀가 유흥을 즐기고 있는 모습 단속됐습니다. 이거 다 위반입니다. 불법입니다. 심야 파티 단속됐어요. 한 노래방에선 밤 10시 이후 노래방 문을 단속되며 열자 숨어있는 손님들이 우르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안아주고 마지막에 눈물 흘린 김연경. 국가대표를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꿈같은 시간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영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우리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자 이번에 정말 잘 싸워줬습니다. 잠시 후 김연경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정말로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청와대 출신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외교부 출신의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센터장님, 통일연구원 출신의 한신대 김소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청와대 출신, 검찰 출신, 외교부 출신, 통일연구원 출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처음에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간첩 혐의로 일부가 구속됐는데 이들에게 구속영장도 발부됐죠. 그 구속영장 내용이 여하의 조간신문에게 입수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북한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치 현안마다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령을 내렸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에서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지령을 이들이 어떻게 받았고 어떤 지령이었는지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21세기 2021년 지금도 북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개입을 합니다.
문재인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항의를 할 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지령, 구속영장 속의 활동 내역, 북한의 문화교류국, 과거 2259이라는 곳,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조직이라는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이들이 만든 이름입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2017년 6월 지난 5월까지 정기적인 활동비를 지급했고 암호화된 지령문을 총 84차례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대북 보고를 했다는 내용인데 지령 내용이 뭔지 살펴보시죠. 2019년 3월 12일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반미, 반트럼프 감정 확산 활동을 조직하라. 6월 22일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을 창표로 몰고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10월 20일 조국 장관 사퇴는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책이다. 라는 내용을 설파하라 등등의 구체적인 지령들이었고요. 2020년 2월 25일 미래통합당의 창당 효과를 최소화하고 질을 멸렬시켜 4월 총선에서 진보 세력 재집권하라. 2021년 4월 19일 서울 부산 재보궐 패배 후 민심을 반보수 투쟁으로 돌려세우기 위해 실전 투쟁을 책략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령이 있었다라는 게 한 조간신문의 취재 내용이고 구속영장이 기재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 재판까지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고 현 정부의 국정원과 현 정부의 경찰이 수사한 것인 만큼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전문가 모셨는데 외교부 국방부 출신의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 신범측센터장님, 구체적인 지령들이 꽤 많아요. 특히 조국 국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구속 관련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보면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참패로 몰고 황교안에게 책임을 들씌워라라는 게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간첩이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천지의 간첩이 있겠느냐 21세기에. 그런데 이렇게 암약 중이었다. 이런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 충격적이고요. 결국 북한은 북한에게 유리한 대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첩을 활동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측의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집권 여당과 그것을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 있을 텐데 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 같아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한미동맹, 그렇기 때문에 반트럼프, 그리고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스텔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렇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활동해온 그런 간첩들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예, 특히 조국 장관 사퇴는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책이다라는 여론을 형성하라는 게 국정원 수사와 이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이었다는 거잖아요. 10월 20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이 왜 조국 전 장관 역성을 든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조국 장관이 다음 대통령감이다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들 스스로의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 혐의와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산호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도 북측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산호맹 사건까지. 네. 자,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하에 자, 통일연구원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들의 정책,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는 혐의가 적용된 거고 지령을 하달했다라는 게 북한의 공작원들이잖아요.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문화교류국? 과거 2259국 통일연구원에서 연구 많이 했으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문화교류국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래요? 대남 공작 부서입니다. 대남 정보 수집하는 아주 오래된 부서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남쪽에다가 간첩을 난파시켜가지고 정보도 수집하고 포섭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7년에 그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예. 이제 경기도에서 피격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난파 간첩에 의해서 이제 피격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암살됐잖아요. 그 배후가 문화교류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회문화부였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문화교류국이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간첩 활동을 해온. 백두혈통까지 남한으로 이미 망명한 백두혈통을 요원을 모여서 암살시킨 배후가 바로 여기였다. 그렇죠.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간첩 활동을 했던 곳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한 혹은 한국에 굉장히 그 북에 더 유리한 어떤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단지 그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상당히 그 깊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조국 사태 때도 뭔가 이것이 사실은 뭐 이제 보수 세력이 뭔가 검찰 개혁이나 촛불 민심의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를 뭔가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책동한 것이다라는 식의 여론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여권의 문제 의식이나 주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그들이 어떤 지령으로 사주를 했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서 그렇게 일치됐다는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굉장히 여권의 문제 의식과 이들이 활동해온 내용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총선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참패를 하게 하고 그것이 황교안 대표의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물론 북이 원하는 대로 어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한 결과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는 일치했다. 결과는 일치했고, 또 여권의 문제의식과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 노파심 때문에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좀 사족을 좀 달면, 방금 말한 말씀드린 북한이 하달했다라는 주요 지령 내용은 오늘 조선일보가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이 수사한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범철 센터장님, 일각에서는 아니 대명청제에 이렇게 어설프게 북한이 공작을 하느냐, 혹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라고 뭐랄까요, 이 의혹 자체를 좀 폄하하려는 논평도 있는데, 앞서서 김수경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255국이라는 데가 그냥 어설픈 조직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유서가 깊은 대남 공작 부서고, 이한영까지 암살에 성공했었던 조직이라면 쉬이 무시하거나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되는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고요. 제가 설명을 다른 각도에서 드릴게요. 북한의 대남 간첩 활동은 세 가지 부서가 있어요. 지금은 내각 차원에서 문화교류국, 과거 225국이었던 거고, 그거는 과거 노동당의 대외협력부에서 있었던 거고요. 지금 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또 대남 간첩 활동을 하고, 또 북한 군에서도요, 정찰 총국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고 식별해서 체포해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이것이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따라서 외교 안보 이슈에서만큼은 사실은 여야가 없고, 이런 간첩 활동이 식별됐을 때는요, 사실 정부 여당이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그것을 갖다가 엄단했을 때 오히려 그러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포섭된 이런 활동가들이 예컨대 중요한 선거나 조국 전 장관 국면을 앞두고 이런 여론을 조성했을 때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여론이 소위 조작될 수 있다라는 목적과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까? 북한에게는? 그렇죠. 그게 간첩 활동의 목적이었잖아요. 과거에는 체제 전복, 그리고
테러, 암살 이런 것들이 주라면은 요즘에는 여론전, 심리전이 어떻게 보면 국가 공작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첩들을 통해서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고 북한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표일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오늘 한 조간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영장에 적시됐다라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전 여당 인사를 면담하고 북한의 동향을 보고했다. 북한 공작원 지령, 총선 관련 투쟁에서 전술적 대책을 강구하라. 지역 총선 관련 여야 동향도 보고하라. 구체적인 지령이 북한에게 내려왔다는 거고, 충북 동지회 일당들은 충북도당 당직자를 만나서 선거 전략을 질문했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연대를 요청했고, 선거 연대와 정책 연합을 위한 논의 진행했고, 이후 B 의원, 당시 민주당 소속의 중진 의원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북한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의원을 만나지는 않았고 여당 관계자를 만난 겁니다. 청와대 출신의 박정하 대변인. 네. 총선 전에 북한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를 지시하는데 이 북한의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에서 전술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그리고 여야 동향을 보고해라. 라는 지령을 받고 이 국정원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이 민주당의 인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지금도 저 활동가들은 아직도 이게 정책연대이고 정책을 논의한 과정이었지 이게 본인들이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를 했던 간첩 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야 똑같이 대선 경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검증과 네거티브의 차이가 뭐냐라고들 우리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정책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간첩 활동과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회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봅니다. 좀 전에 한국일보 보도 봤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서 정책 연대를 했고 F-35기 도입을 반대 운동하는데 연대 서명을 했다. 그리고 이후 중진위원을 면담해서 이거를 민주당의 총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다 보여지고요. 또 관련 보도에 의하면 저는 이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한데 이들이 2019년 2월 25일 날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고를 한 내용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지리멸렬을 시키는 것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요구다. 주체가 어디?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이 지금 이 활동가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과 현 여권과 무슨 차이가 분명해요? 저는 주체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요. 또 하나는 보수 패당의 책동을 분쇄하고 전국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하는 게 목표다. 전국 주도권을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우리 여야의 대치가 비슷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사회 내에 스멀스멀 들어와 있다. 이 점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국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냥 확인할 일이 아니다. 언급할 일이 아니다. 라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런 세력들은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할 거고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청와대가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분명히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도 그리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공통점은 총선 전에 우리 총선판에 북한이 구체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달아야겠고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도 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들의 입장입니다. 불구속 수사 중인 송모 씨, 구속 안 된 한 분 있잖아요. 노동운동가들이 선거 동향 살피고 정당의 정책 연대 요구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방해 논의 결과 공유한 걸 두고 당국이 대북 보고라고 짜맞추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부의 국정원과 현 정부의 경찰이 이들에게 간첩 혐의를 억울하게 씌웠다라는 얘기가 되므로 이 역시도 매우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사당국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지령을 했다는 겁니다. 조직 이름과 관련해 본사와 연계 유무를 알지 못하게 표현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도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안 된다. 자, 이건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는 무관하게 신문들이 별도로 취재한 내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직 이름을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에서 조선노동당을 빼고 북한의 지령대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노동당 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있는데 이 조직의 강령 1조가 민중제일주의다라는 것도 유사하다라는 게 보도의 내용이고요. 호칭을 김정은 위원장을 회장님으로 불렀다라는 것도 전해지는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출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대공수사라고 하잖아요. 국정원도 하고 경찰도 앞으로 하게 되고 검찰 내부에서도 대공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들 활동가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박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소위 국정원과 경찰이 뒤집어 씌운 거다. 우리는 그냥 순수한 지역 활동가다라는 게 이들의 반박인데 수사를 해봤던 검찰 출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 내용, 자, 이거 뭐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거랄지 이런 이제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이제 정부 프레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부 프레임은 전 정권 아니면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자체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잖아요. 그럼 박지원 국정원장의 어떤 성향이랄지 이런 걸 보면 전혀 뭘 짜맞추기 할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까지 갔었고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의 회담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굉장히 우호적인 스타일의 국정원장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국정원장이 특히 현 정부의 국정원 아니면 경찰이 이걸 짜맞추기 싫었던 이제 그 부분은 좀 이해 가지 않고 예. 일단 구속영장의 어떤 범죄 사실의 언론 보도에 의한 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증거도 많은 것 같아요. 지령무이랄지 그것도 뭐 한 84건 정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영장 범죄 사실을 보면 너무나 증거가 많이 국정원이랄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왜 정말 이게 일상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한다면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그런 암호 기법을 사용했을까? 그리고 외국까지 가서 북한과 관련된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해줘야 돼요. 아, 잠깐만요.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인데 이 지령이 암호화돼서 전달됐다는 말씀 방금 해주셨잖아요. 네네. 암호화돼서 전달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 쓰는 암호화 기법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북한과 어떤 자기들이 논의를 하는 거라면 왜 이런 걸 했을까? 더군다나 북한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활동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그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거 자체는 이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부분 선택 이해가 가지 않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 아니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사실은 이제 간첩 활동으로 구속이 된다랄지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친북, 그다음에 종북, 그다음에 이제 간첩 이렇게 좀 강도로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전과 달리 친북, 종북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를 거의 수사기관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아, 친북단체 성향이 있는 어느 단체. 하지만 그런 단체는 처벌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미 굉장히 관대해졌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이적 표현이랄지
아니면 공무 찬양 이런 것도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거의 수사를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목적 활동,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목적 활동, 뭐 지령을 받는다랄지 그 정도의 어떤 구체적으로 가야만이 지금 처벌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정확한 증거에 의한 수사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증거의 수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예. 또 한국 내에서도 이적 활동 자체가 단순한 여권이랄지 진보 정당과의 괴를 갖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훨씬 더 나가는 경우, 뭐 찬양을 예. 한다랄지 지령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자극을 받는 경우에만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는 더군다나 그게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에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굉장히 경천 통제할 일인데 이게 상당히 국민이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언론도 많이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두 번째 굉장히 또 우려를 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충북 동지잖아요. 근데 이 동지에 하나만 있었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의 개인 견해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이 뉴스를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령을 했다는 건데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고 뒤로 이런 공작 행태를 벌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들이 어떻게 북한 요원들을 접촉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청와대와 검찰, 외교부 통일연구원 출신의 전문가들 모시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저희가 바라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따돌리려 첩보영화 같은 비밀 접선을 했다. 자, 이 내용은 한국일보가 취재한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 피의자 A씨 왼손에 신문, 오른손에 생수병, 어깨에 검정 가방을 메고 등장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접선 신호였다. 북한 공작원이 악수나 인사 없이 스쳐 지나간 후 A씨와 4-5m 간격을 두고 학교 건물을 한 바퀴 걸으며 감시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택시를 타고 이후에 이동을 하며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피의자 B씨 공원에서 북한 공작원 조씨와 신호를 주고받은 뒤 각자 오토바이 택시로 사원을 이동하고 사원 인근 시장에서 조씨와 다시 만난 후 시내 호텔로 이동했다. 북한 공작원은 이씨를 접선했다는 겁니다.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한 손에 물병을 들고 이게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게 뭐 일종의 시그널이었다는 건데 신범철 센터장님, 근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물병 들고 다니시는 분 많거든요. 이게 북한 공작원과의 어떤 약속이 될 수 있습니까? 접선 신호가? 뭐 해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드물 거라고 보고 또 보면 검은색 백팩을 맸다고 하니까 검정색 가방까지. 예,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런 신호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보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선을 해서 지령을 받고 돌아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이런 식의 북한의 활동이 앞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충북에만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뭐 한국 사회를 너무 공포로 몰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적인 간첩 활동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 정책을 전개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그 정상회담 선언 내용을 보면요, 서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센터장님, 이거는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적대 행위의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도 이것을 갖다가 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구에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대통령 특보단에 들어왔는지 그런 사실관계는 이런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보다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밝히는 것이 훨씬 국내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 청주 활동가들 이들의 반론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혐의에 대한 이들의 입장입니다. 혐의 내용이 모두 조작됐다. 그러니까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소속을 정확히 안 밝히고 함정 수사를 했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영장 목록과 압수 목록도 불일치하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무리한 수사를 멈추라는 입장을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응해야 된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들이 문재인 캠프의 특보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입장 밝혔을까요? 함께 보시죠. 언급할 가치가 없다. 자, 그러자 국힘에선 황당한 답변. 사실 아니다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답변인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일했는지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이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이 간첩들이 문재인 대선 캠프의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유를 불만하고 사죄를 해야 책임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자, 야당에서는 해명과 사죄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김수영 교수님, 앞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신범철 센터장 공통된 이야기는 이건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에게 항의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친서까지 주고받았다면서요. 그리고 통신선도 복원됐다면서요. 항의하려면 항의할 수 있는 채널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난감한 것이 이제 남북이 연락을 재개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못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어떻게 보면 대화의 물꼬가 이제 막 이제 트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남북 연락 재개 때문에 뭐 한미 연합훈련도 지금 미루자라는 막 연판장이 뭐 의원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북과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알고 봤더니 북한은 그렇게 앞에서는 평화를 얘기하다가도 그렇게 뒤에서는 이렇게 남의 간첩을 보내가지고 혹은 남에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이런 식으로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고 물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문재인 캠프 대선 특보단에서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내통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논외로 하고 어쨌든 지금 북한이 이런 식으로 대놓고 뒤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간첩을 암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주한 것인데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지금 대화하자고 해놓고 이게 뭐냐 굉장히 유감이다.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문제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에 대한 좀 그런 걱정들을 좀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은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항의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고 판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와대에 계시던 박정화 대변인, 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훈련도 우리가 고민하는 사안에 이 정도 일 갖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항의해서 남북관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북한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한의 의견을 통일하고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까지 쭉 봤지만은 진보 사회단체들이 쭉 얘기했던 제주 강정 해군 기지, 그 다음에 사드 기지 성주에, 그 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한미 연합 훈련까지 등등 보면 우리 남남 갈등을 굉장히 부추기는 요소들을 북한에서 획책하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된 남북 대화를 위해서라도 이 남남 갈등이 없어지게끔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이런 혼선도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동력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또 북한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의혹 원포인트 전문가 신범철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핫투 뉴스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가족의 애국가 재창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맹절 때
전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사절까지 이렇게 부르고 하면 좋게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국가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사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끝까지 다 부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거의 다른 말씀 아닙니까? 아우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에 글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애국가 제창이 때 아닌 논란이 되자 이 최재형 일가 며느리들 분들이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최영섭 고 며느리 네 분이 여명희 씨, 이소연 씨, 안숙희 씨, 이정은 씨, 최재형 후보 가족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은 아버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존경한다.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를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고요. 이게 사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애국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부친, 고 최영섭 부친의 어떤 뜻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아버님이 애국가를 부르자라고 해서 며느리들도 다 같이 이제 동참을 했다. 1000만 번 더 부르겠다라는 좀 입장을 낸 건데, 김수현 교수님, 뭐 김두관 후보도 진지하게 뭐 국가주의 전체주의다라고 비판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뭐랄까요, 좀 웃으면서 이제 꼬집은 건데, 며느리들이 이제 입장을 낸 걸 보면 며느리들이 뭐 싫어서 하거나 억지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먼저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지만 이제 애국가를 저렇게 사절까지 부른다 집안 모임 할 때라고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며느리도 못 가겠다. 저 집에는 며느리로 못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를 약간 장난 삼아서 올렸겠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며느리들도 굉장히 즐겁게 기꺼이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논란은 그냥 해프닝이긴 한데요. 제가 약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며느리가 그래서 기꺼이 불렀냐 과연 아니면은 하기 싫지만 네.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렀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일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기꺼이 부른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며느리들도 예. 이제 성명을 내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남자 입장이니까 좀 뭐 여성들의 심리를 모르니까 애국가를 부르는 게 정말로 며느리가 되기 싫을 정도의 일인가요?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가풍이라는 게 4절까지 가족 모임에서 4절까지 애국가를 부른다고 하니 과연 며느리가 즐겁게 불렀겠느냐. 그리고 또 특히나 며느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꺼이 불렀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니까 저 집안의 가풍은 굉장히 그냥 며느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겠죠. 애국가 제창 여부보다도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한 지적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굉장히 가풍이 단란하고 굉장히 그 화목한 가정을 이제 이룬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그런 가족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억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사회에서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억압들을 여성들이 겪은 경우가 많다 보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 의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오히려 좀 더 저는 궁금한 대목인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너무 이렇게 가족이 우리 굉장히 단란하고 잘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조금 아쉽거든요. 오히려 여성의 문제라든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여러 가지 억압적인 구조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 가정은 행복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게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렇죠. 윤태구 시장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전체주의 뭐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요. 그럼 뭐 형사하고 사이 안 좋은 집은 리버럴한 집이고 가족들이 다 사이 좋은 집은 전체주의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제 김두경 교수님한테 되게 공감하는 게 지금 보면요. 며느리 일동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며느리라는 게 돌아가신 최재형 원장의 아버지의 며느리잖아요. 최재형 원장의 그러니까 형수, 부인, 재수 씨 60 되신 분들이에요. 시집 오셔가지고 한 3, 40년씩 사신 분들이니까 그 가풍에 완전히 접어들었고 가족인 거죠,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상관없다인데 지금 사람들이 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겠냐라는 거는 그 며느리들의 며느리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부족한 것 같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누구한테, 좀 젊은 후배한테, 야, 무슨 대발이네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발이네 집이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1990년, 91년, 92년 그때 방영했더라고요. 가부장적인데 따뜻하고 뭐 화목하고 이런 이제 그때 참 인기 드라마였었죠. 어르신들은 이제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아버지 돼가지고 이제 며느리 자식들 쫙 거느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 생각인 것이고 여기에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것은 며느리 일동의 며느리들의 생각이니까 최재형 원장 쪽에서 이걸 스스로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저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최재형 원장과 동년배가 되든 거기에 뭔가를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우리 가족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어른들 입장인 것이고 젊은 층에서 과연 그러할 것인가 마치 저 느낌이에요. 저는 뭐 국가주의라기보다는 요즘은 TV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은 명절 때 보면은 어떤 이제 유림 집안의 종갓집에 기제사를 지내는데 뭐 이제 며느리들 손자들 쫙 모여가지고 절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렸거든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이거죠. 최재형 전 원장의 딸이 SNS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윤태훈 실장이나 김소영 교수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딸이 아들 둘이 있습니다. 얘들 장가가야 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고 최재형 전 원장과 아들 둘이 이제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 저희 친척들이 동생들 장가 못 갈까봐 자발적으로 사진 보내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딸이 이렇게 SNS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핫투 함께 보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관련된 소식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대 윤 뇌물 의혹 난타전.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를 직접 껴넣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캠프,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K스포츠 재단이 후원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 결부 시 제3자 뇌물될 수도 있다. 라고 정조준했습니다. FC 뇌물수수 의혹은 지난 2015년, 2017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FC 구단주에 재임할 기간 동안 관내 6개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 16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의혹. 자, 이재명 후보는 성남FC의 수입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성남시의 이익이다. 기업 유치하려고 토지 용도 변경 혜택 주면서 기부 체납이나 공익기여로 환수하는 건 범죄가 아닌 합법적 공익활동이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관선 변호사님, 윤석열 캠프 측에서 제기하는 주장은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였을 때랑 그거를 관뒀을 때 후원금이 너무나도 달랐다. 성남FC의 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낸 건 자발적인 스포츠 후원금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을 바라보고 낸 뇌물성 대가가 있다라는 의혹이고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김광선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뇌물죄가 되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고요. 뭐 뇌물죄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분명하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 FC 구단주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전과 또 이후에도 없었던 161억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스포츠 FC에 기부를 했을 때 과연 그 기업에게 돌아올 혜택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기부를 뭐 한 10억 했어요. 근데 가져온 혜택이 뭐 몇십억 돼요. 뭐 100억, 200억. 뭐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뇌물죄 성립 여부. 근데 저런 걸 이제 제3자 뇌물죄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그 기부돈을 받는 게 아니고 FC라는 그러한 단체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얻은 이익은 없지만 그래도 그 기부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약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FC에 대해서 기부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특히 불이익을 주고 기부를 하게 되면 이익을 주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있어서 어떤 수사의 방향 그런 것들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여야의 대선 주자, 강력한 대선 주자가 직접 서로를 향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이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자, 먼저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기업들에게 토지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이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수행실장은 기업이 성남 시민들에게 후원한 것이다. 오히려 냄새가 풀풀 나는 건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금이다. 윤석열 후보 부인의 코바나 컨텐츠들의 기업이 협찬한 협찬금액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전직 박근혜 전 대통령 그 K스포츠 재단이나 미르재단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됐잖아요.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리에 적용한다면 지금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받았던 성남FC 후원금도 충분히 그런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캠프 측에서 지금 당내 검증 문제나 답보 상태인 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저런 문제 제기를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얼마나 커지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저렇게 이 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박을 안 하고 또 다른 코바나 콘텐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학성 특수부 검사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툭 치고 나가는 거는 지금 저는 올바른 해명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그러면은 경기지사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기지사를 유지하는 게 대선 경선에 혹은 전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돌아보면서 해명을 해야지 저렇게 툭 치면서 무조건 아니다. 저 사람은 오히려 악성 검사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끝까지 원팀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당내에서 서로를 저격하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낙연 후보도 입장을 냈다는데 함께 보시죠. 늦었지만 환영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자질 검증과 정책 검증은 계속해야 한다라고 뭔가 여운을 남겼습니다. 논란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당내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사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생각이 다릅니다. 들어보시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아주 홀가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자유롭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맛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하라고 요구하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습니다.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 원께서 저한테 맡긴 책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많이 하겠다고 사퇴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지사직 사퇴를 언급하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소위 문자폭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정도를 넘어서 무자비한 비난이 폭주 중이다. 인격 모독적이고 상처 주는 일부 지지자들의 폭력적 행위에 씁쓸한 따름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태호 시장님, 지사직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내려놔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 과거 전례 안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고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논쟁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후보 되면 어차피 사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갈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각각 판단을 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건데 이 일이 사실 커진 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를 사퇴하면서 그때 논쟁이 붙었을 때 이 정치적 욕심 때문에 지사직을 사퇴했다. 그렇게
역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커졌었거든요. 아니 그게 지키는 게 욕심이지 무슨 내려놓는 게 욕심이냐라고 해서 그 불똥이 지금 여권의 경선까지 뛰어든 건데 저는 그 자체는 뭐 각자가 판단하고 책임을 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이상민 그 선관위원장이 말했던 거 저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막 앞에 달리고 문자 오고 그러니까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아니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념이지. 옛날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양념이다. 뭐 그런 식의 재현되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 원팀 협약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후보들끼리 자제하자, 대변인들 자제하자, 뭐 좀 될 건데 전반적인 풍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걸 뭐 색출해가지고 사실은 처벌할 수도 없어요.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누가 시켰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앞으로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대선 소식 살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소식도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수 자체가 평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보다 통상 적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확진자 수가 최다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평일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고 1,500명 가까이 1,492명 4차 대유행 이후 첫 비수도권도 700명대 기록됐고 대전에 이어서 부산도 4단계 격상돼서 해수욕장들, 광안리 해운대, 조기 폐장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선상 카페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벌이는 행동들이 적발됐습니다. 거두절미 영상 보시죠. 자, 뭐 외국 같기도 하고 선상 카페에서 젊은 청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요. 이렇게 음주를 곁들이면서 마치 클럽과 같은 분위기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 영상으로 고스란히 촬영이 됐고요. 이거 다 위법이고요. 단속 대상입니다. 흔들고 있는 모습.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지만 50여 명가량이 선상에서 춤파티 벌였다. 김수현 교수님. 아니 리듬에 몸을 맡길 때가 따로 있죠. 참 걱정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어떤 인내심이 이제 임계점에 점점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물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위중한 상태에서 저런 파티를 벌인 것 자체가 물론 굉장히 문제되는 행동인 것은 맞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K방역이 가능했던 건 결국 뭐 정부도 트랙을 잘 해서 사람들을 잘 확진자를 잘 이제 찾아냈지만 결국 국민들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지금 간과하고 지금 개인이 이제 협조할 수 있는 선을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이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K방역의 핵심 뭐냐? 백신이에요. 왜냐하면 백신은 개인이 구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협조에 의존한 방역이 점점 그 효용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빨리 백신을 구해가지고 백신을 2차까지 맞추는 것만이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좀 백신을 구하는데 또 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저게 지금 영상으로 봤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이 손님으로 위장을 해서 소위 거기에 이제 잠입을 해서 영상까지 이제 다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25명의 손님이 적발됐다고 하고 저희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핫플레이스 배 모양의 어떤 그런 카페라고 하는데 저렇게 단속되면 손님들은 어떻게 처벌받습니까? 일단 뭐 손님은 방역수칙 위반이죠. 그런데 과태료 10만 원밖에 물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저 단속된 날이 처음 아닐 거예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누가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잔입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결국 이제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물론 저 사실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인데 저렇게 유흥을 한 거죠. 그러면 식품유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수현 교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참 인내 한계를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약간의 어떤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데 젊은 층은 뭐 클럽 다 문 닫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또한 너무나 1년 이상 억눌려 있다 보니까 저게 사실은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더군다나 오히려 지금 전국적으로 저런 걸 못 하잖아요. 근데 딱 유일한 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가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겁이 없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기서 만약 정말 코로나도 걸리고 저게 계속 전파가 되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백신 접종하고 그러면서 좀 안전할 때까지는 좀 참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널들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급하거나 아무리 또 그래도 이런 식의 행동은 좀 안 됩니다.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의 월요일만 만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여야 맞수 라이벌의 첨예한 토론을 통해서 현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수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몇 분의 후보들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도부 패싱 문제라든가 엇박자 문제라든가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경선 캠프 측에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여야 맞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조승래 의원님,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이양수 의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볼 첫 번째 주제는 원팀 적신호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측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선 주자들의 행사를 불참하는 데 이어서 다른 캠프 주자들에게까지 보이콧을 혹시 종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장면 영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 측이 타 후보 캠프 측에게 봉사활동 보이콧 요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말도 안 된다. 타 캠프에 보이콧 동참 요구한 적 없다. 그래서 이 대표가 봉사활동 불참을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다 라며 마치 비꼬는 듯한 이 대표가 논평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부인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인 안 한 원희룡. 보이콧 제안설 기자 질문에 그게 중요한가?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 기다 아니다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당내에서 당을 개무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송에서는 비속어지만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냥 불가피하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적절치 못한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는 건데 그 중심에 혹시 윤석열 캠프가 보이콧을 종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격한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뭐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죠, 아무래도. 특별히 지난번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때도 그때 대표가 뭐 지방 일정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지방 일정인데 대표도 하고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당을 무시한다기보다는 대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아, 이거는 대표 무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윤석열 측에서는 대표를 왜 무시할까? 근데 그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대표를 치면서 당시 대표와 반대해서 그 경선을 했던 분들을 좀 이렇게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은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선 주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표랑 갈등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대표 무시다. 조승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
제가 보기엔 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당에 들어오라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텐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일부러 저렇게 뭐 보이콧하고 일부러 안 가고 뭐 무슨 대표 갈등을 유발하려고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억측인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사실 우리 당에 입당하자마자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중도층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제 지지를 많이 얻어냈었는데 국민에 입당하면 국민의 입당에 동참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참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막 만나서 지금 좀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막 그러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에 당에서 뭔 행사한다니까 나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바쁘니 당에 못 가도 당에서는 나를 이해해 줄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분들 만나고 다녔을 텐데 이렇게 억지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정치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대표 무시 아니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자 반론권 30초 드릴게요. 반론이라기보다는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증폭시킨 것은 그 정진석 의원인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치, 돌고래 얘기를 해가면서 윤석열 총장은 돌고래인데 왜 멸치들 노는 곳에 자꾸 끼려고 하냐. 멸치들 노는 곳에 이런 거죠. 이런 거. 말하자면 뉘앙스가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의 유력 주자 중에서 단연 유력 주자인데 뭔가 다른 당에서의 좀 프로모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멸치 돌고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30초 드릴게요. 사실 당대표라든가 그다음에 대권 주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SNS나 그리고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물밑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네. 사실 멸치 돌고래 얘기는 사실 제가 봐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의 중진 어른께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 우리 정권 교체할 그런 훌륭한 자원이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된다. 그 뜻에는 공감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물밑에서 연결해서 유연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정반대의 시각인데 앞서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보이콧을 종용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한 캠프는 없다라고 윤석열 캠프의 발언을 비꼬았어요. 그러면서 논란이 사실은 더 가중됐는데 이 같은 당대표의 태도가 갈등을 가중시킨다라는 당대표의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던데 자, 두 분 생각 어떤지 60초 드리겠습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마치 윤석열 캠프에서 거짓말하고 있네? 라는 의혹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아요? 먼저 조승래 의원님. 근데 저렇게 서로 이제 문답이 오가는 걸 보면 그 윤석열 총장 측은 종용한 바 없다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그 종용을 받은 사람이 캠프가 있다라는 것이고 원희룡 전 지사는 노코멘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보건데 그거는 윤석열 캠프 측에서 다른 그 캠프 어떤 캠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캠프한테 그거 안 가는 게 어때? 나도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추측이에요.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추측이 아니라 사실로서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 3자의 시각에서 보면 저 정도 대화가 오가면 있었다. 그런데 아마 저거는 윤석열 캠프와 윤석열 후보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할 수 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캠프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캠프 간에 오간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게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경선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대표와 후보자들 간의 삿바 싸움의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혹자는 대선판에서 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의 일정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죠. 제가 대선 많이 치러봤지만 대선 캠프에서 엄청난 일정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일정 팀에서 원희룡 지사한테 뭘 확인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모 의원께서 원희룡 의원한테 거기 안 가? 우리는 못 가는데 거기 안 가는 게 어때? 이런 식의 지금 조승래 의원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냥 원희룡 지사가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그냥 이래버리면은 물밑에 잠재지는 거고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안 보일 텐데
마치 그 노코멘트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당이 원래 좀 꼰대당 이미지였는데 그것을 한 번에 불식시킨 큰 공이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큰 공을 세운 대표거든요. 그래서 대표와 대권 주자들이 동시에 윈윈해야 우리가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친 감정 싸움은 자제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맞수 주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사면, 대통령 특별 사면에 포함된 사람은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이재용 풀려나나 오늘 가석방 여부 결정. 오늘 오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결정 심사위가 개최된다고 하고,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 2년 6개월형 선고됐고 현재 형기의 60% 이상 채운 상황. 가석방 대상 포함 시 오는 13일에 석방할 예정이라고 하고 수감 207일 만에 일선에 복귀된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가석방에 가짜도 꺼내지 않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출근하는 중입니다. 네,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 휴업 제한을 향후에 같이 풀 용의가 좀 있으실지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하시는지, 뭐가 맞다라고 보시는지 각각 묻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이현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상식적으로는 이번에 가석방이 아마 추진이 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은 가석방을 해야 된다가 70%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삼성이 M&A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그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위를 점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단체 여러 군데에서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고 장관한테 얘기하고 정부 측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경제적 상황, 그리고 가석방이나 이제 사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종의 통치행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법적 절차라기보다는 정권에서, 정부에서 결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 또 이렇게 그 지지하는 지원 세력 중에는 좀 약간 스티프하고 완고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반대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자, 해야 된다. 조승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예, 이제 이건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기 때문에 사면과 이제 가석방은 좀 다르죠. 사면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하는 문제이지만, 가석방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군요.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관은 가석방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승인하는 절차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서 대통령 나중에 보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결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가석방 문제는 사면과는 조금 다르다. 다만 이제 지금도 국민들의 여론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좀 있으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국정농단이 그러면 다 사면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니 그 절충 지점에서 가석방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없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할까? 두 분 생각 묻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조승래 의원님 60초 드립니다. 예, 저거는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 혹은 이제 재임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현재 이제 구속 상태에 있지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들이 실제로 무슨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저분들을 사면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것은 과거의 국정농단이나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금 벌써 이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마치 본인이 엄청나게 무슨 실수하고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나. 이미 그것을 정치 쟁점화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현재 시점에 사면 복권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할까? 60초 드립니다. 원래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을 그 대통령의 권력으로 이렇게 죄를 면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낮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칭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명박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상당히 높아요. 그 다른 그 사면 여론조사에 비해서 한 4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면을 그 요구하는 분들의 그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정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고령이잖아요. 고령이고 그다음에 좀 병세가 있어서 자꾸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는 좀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사면을 하게 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지지계층에 반해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걸 경험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여론조사, 이재용,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가스방 사면관 여론조사는 홈페이지에 고지하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이양수, 조승래, 이양수 두 분의 재선 의원들 모시고 맞수까지 털어내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돌직구쇼 맞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